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딥러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에피션트넷을 먼저 설명한 뒤에 에피션트넷에서 자주 언급됐던 모바일넷 V2를 설명하고 그다음 욜로 V1을 설명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피션트넷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제 모델을 스케일링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생각한 것에 대해 정리한 논문입니다. 에피션트넷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져왔는데, 이 컴파운드 코이피션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모델의 뎁스와 위스, 그리고 해상도를 스케일링하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에 앞서서 아래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라미터 수가 훨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파라미터를 엄청 많이 증가한 것보다 이 에피션트넷의 모델들이 파라미터의 양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성과를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피션트 넷을 모바일 넷과 레즈넷 모델로 이렇게 스케일링 한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운드 모델 스케일링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제 모델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하였는데, 이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가 이렇게 요소별 곱으로 이루어진다. 오퍼레이터와 그리고 이게 li가 이제 오퍼레이터가 반복되는 횟수를 얘기를 합니다. 스테이지 i에서. 그 다음에 x는 인풋 텐서를 의미하고 h와 wc는 height, width 그리고 채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게 좀 핵심인데 D와 W와 R을 이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 넣었는데 넣어서 이제 정확도를 최대화하는 쪽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D와 W와 R을 어떻게 정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li에다가 d를 곱해주고 h에다가 r 그리고 w에다 r 그리고 c에다가 w를 곱해줌으로써 이제 그 스케일링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이제 d와 w와 r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말해주는 게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스케일링 개수로 이렇게 균일하게 스케일링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알파와 베타 그리고 감마가 의미하는 것은 뎁스, 위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처음에 베이스라인에서 시작을 해서 위스만 스케일링 했을 때 뎁스만 그리고 레졸루션만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했을 때에 대한 모델의 구조를 그냥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이고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컴파운드 스케일링입니다. 컴파운드 스케일링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하기에 앞서 이제 뎁스와 위스와 레졸루션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슬라이드입니다. 첫 번째로 뎁스입니다. 더 깊은 네트워크는 이제 더 컴플렉스한 피처를 가져올 수 있고 제너럴라이즈가 잘 됩니다. 하지만 모델이 깊다는 것은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액티베이션을 렐루로 쓰고 머스키 커넥션까지 진행하였으나 모델이 깊어지면 아무래도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스입니다. 이제 위스가 이제 넓이인데 넓이가 더 넓은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파인 그레인드 피처를 더 캐, 캡처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트레인하기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넓이가 넓지만 이렇게 얕은 모델은 더 높은 레벨의 피처를 캡처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졸루션인데 이제 더 높은 레졸루션 네트워크는 더 좋은 정확도를 가진다. 약간 이러한 것이 있지만 대신에 플랍스가 크게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랍스 그 계산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파라미터가 증가한다는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뎁스만 변화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뎁스가 커진다는 것은 파라미터의 수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뎁스와 위스 그리고 R이 이렇게 레졸루션이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어, 정확도가 잘 증가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증가가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컴파운드 스케일링의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D와 W와 R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일단 처음에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구하기 위한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 감마는 작은 모델에 대해서 스몰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efficientnet B0에서 이제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다음과 같은 개수가 가장 스몰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얻어낸 가장 적절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알파와 베타 감마를 이용을 해서 이제 파이만 조금 다르게 함으로써 이제 스케일링 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진행한 것을 모델을 B1부터 B7까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표가 efficientnet B0의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의미를 합니다. 순서대로 이제 오퍼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고, 이제 해상도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채널 수, 그리고 해당 i번째에서 이제 반복하는 그 횟수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하는 방식에 대해서 옵티마이저 사용과 뭐 다양한 개수들을 적어놨는데, 이제 여기서 익숙하지 않았던 액티베이션 펑션이 실루입니다. SILU 액티베이션은 이제 기존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렐루에서 이제 인풋 값을 한 번 더 곱한 형태가 되어 버리는데요. 다음과 같이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그래프입니다. 이러한 실루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정확도 향상에 있어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고 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실루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가져왔는데, efficient넷이 이제 기존의 레즈넷, 덴스넷, 뭐 인셉션 뭐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정확도는 전체적으로 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확도가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파라미터의 수를 보면은 기존의 레즈넷과 비교해봐도 파라미터 수가 엄청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플랍스도 많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엄청난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게 되면은 SENet과 Efficientnet B4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파라미터 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fficientnet이 다른 모델보다 모델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플롭스도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이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왼쪽에 이 그림을 봤을 때 베이스라인 모델과 이제 각각 하나씩만 증가시켰을 때와, 그리고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진행해야 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했을 때 마카롱의 특징을 훨씬 더 잘 잡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이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션트넷에서 많이 사용된 모바일넷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바일넷 V2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인버티드 레지듀얼과 리니얼 바틀넥입니다. 이는 다음 슬라이드를 설명하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바일넷이 뭐냐 하면은 인베디드 디바이스 또는 모바일 장치, 그러니까 소형 기계 같은 것을 타겟으로 하는 단순한 구조의 경량화 네트워크의 설계를 초점을 한 것을 모바일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넷에서 가장 V2에서 키포인트는 사실 리니얼 바틀넷과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락입니다. 모바일넷이 처음 나왔을 때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이제 키포인트였는데, 이제 V2로 올라가면서 이 두 가지 키포인트가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그 모바일넷 V2의 기본적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 T는 익스펜션 이제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는 스트라이드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그 오른쪽에 조만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스탠다드 컨볼루션 필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평소에 하는 스탠다드 컨볼루션은 애초에 이제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한 개의 필터가 이 N개의 채널 전체에 대해서 이제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얻어냈었는데 이거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컨볼루션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설명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필터를 먼저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뭐냐면은 기존 컨볼루션은 한 개의 필터가 n개 채널 전체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진행하였다면은 이제는 한 개의 필터가 한 개의 채널에만 연산을 해줍니다. 이거 이제 한 개의 채널에만 연산을 해주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산을 진행해주게 되면은 DK이긴 하지만 이제 컨볼루션 하고 진행하다 보면은 DG로 바뀌면서 다음과 같은 차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연산을 마치고 난 필터에다가 이제 1 by n 필터를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결과를 n개의 필터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스택을 하게 되면은 다시 뒤지 n이라는 차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얻게 되면은 결국 스탠다드 컨볼루션 필터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게 계산적인 측면이나 파라미터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서 다음과 같이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사용하여 모바일넷에 중요한 포인트로 적용된다고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니얼 바틀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니얼 바틀넥 레이어를 설명드리기 앞서 매니폴드 오브 인터레스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니폴드 오브 인터레스트는 이제 저희가 모델을 쌓게 되면은 이제 모델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조금 더 상위 차원의 하이 레벨 피처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고 차원에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은 저 차원에서도 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는 게 매니폴드 오브 인터레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저 차원으로 좀 인베딩 해가지고 네, 저차원 서브 스페이스로 인베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매니폴드 오브 인터레스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만약에 이것을 넣을 때 렐루 함수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양수 값을 넣게 된다면은 양수인 기준으로 렐루 함수를 통과한다는 것은 선형 변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수와 양수를 모두 통틀어서는 비선형 변환이지만 양수인 수에 대해서는 렐루는 선형 변환을 이뤄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파생된 게 리니어 바틀렉 레이어인데 우선 네, 리니어 바틀렉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렐루를 사용하면은 이제 음수인 부분은 다 0으로 버려버리니까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위에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인풋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그 렐루를 사용하여서 전파를 하게 되면은 채널이 적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보의 손실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채널의 수를 매우 많이 늘려주게 되면은 30까지 늘렸을 때 이제 많은 채널을 사용하는데 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매니폴드 오브 인터레스트와 다음과 같은 렐로의 특성을 이용하여서 이제 리니어 바틀렉 레이어로 차원을 줄이고 중요한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리니어 바틀렉 레이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바틀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선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모바일 넷을 보게 되면은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은 스트라이드를 사용하고 뎁스와이즈를 사용하고 컨볼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뎁스와이즈는 앞서 제가 설명한 그러한 것이고 컨볼루션 1 by 1은 아까 그 뎁스와이즈 진행한 것에 1 by 1 컨볼루션을 해준다, n개의 스택을 쌓는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비선형적인 렐루 6을 통과를 시켰었는데 이제 모바일넷 2에서는 이제 그냥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니어 바틀렉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퍼레이터에 들어가는 이것은 이제 모바일넷에서 아까 여기 모바일넷 V1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뎁스와이즈를 통과시키고 나서 이제
것을 진행하는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진행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레지듀얼 블럭과 다르게 여기서는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존의 레지듀얼 블럭은 이렇게 채널이 와이드한 곳에서 그 얇게 채널이 이제 얇은 곳으로 갔다가 다시 두꺼운 곳으로 가는 이러한 레지듀얼 블락을 사용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락은 이제 얇은 곳에서 두꺼운 곳으로 갔다가 다시 얇은 곳으로 가는 약간 그러한 맥락의 이제 좀 뒤바뀐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락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아래에 기재하였습니다. 레지듀얼 블락에 이제 사용되는 그 채널의 계산량을 파라미터의 수를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럭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식만 보게 되면은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럭이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입출력의 채널 수를 이제 훨씬 더 얇은 걸 써버림으로써 이제 스키 커넥션도 이용하기 때문에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락이 훨씬 더 연산량이 적어진다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바일넷에 적합하기 때문에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락을 여기서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피션트넷과 모바일넷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으로는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기술과 로컬라이제이션 기술이 합쳐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원스테이지 디텍터인데 이 두 가지 기술을 동시에 수행한 그 하나의 CNN 모델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원스테이지 디텍터 그리고 두 분류로 나눠서 수행하는 것을 투스테이지 디텍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2012년에 알렉스넷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딥러닝 베이스드 디텍션 메소드들이 이렇게 분기점을 기준으로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스테이지 디텍터는 RCNN을 시작으로 해서 쭉 발전 중이고 원스테이지 디텍터는 욜로를 시작으로 해서 발전 중입니다. 저는 그 중에 욜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You only look once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넌 한 번만 봐도 된다. 즉, 이제 한 번 보고서 그 모델을 판단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Unified는 이제 아까 클래시피케이션과 그 로컬라이제이션 기술을 합쳐가지고 한 번에 진행한다는 것의 의미로 유니파이드를 사용하였고, 리얼타임은 이제 욜로라는 모델이 45프레임 퍼 세크의 속도로 할 만큼 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 이러한 의미로 다음과 같이 논문의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You Only Look Once의 약어로 욜로를 사용하였고 원스테이지 디텍터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엔드-투-엔드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회귀 리그레이션 방법을 이용한 디텍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CNN이 동시에 멀티플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 probabilities for those boxes를 동시에 학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복잡한 파이프라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이제 욜로를 수행하는 그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아래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를 리사이즈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을 사용하다 보니까 파인 그레인드 된 피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미지의 해상도를 우선 늘려주고서 그 모델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돌리고 나서 논 맥스 서프레션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논 맥스 서프레션은 이제 디텍터가 이제 박스를 여러 개를 예측할 텐데 그 중에 가장 정확한 바운딩 박스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그러한 작업을 마지막으로 수행을 하고서 욜로의 알고리즘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욜로에서 핵심적인 그러한 알고리즘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인풋을 S by S 그리드로 나눕니다.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S와 B와 C를 이용해서 C의 값을 이용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7x7 그리드로 나눴는데 이렇게 7개랑 7개로 이렇게 처음에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B가 2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은 각 그리드 셀마다 바운딩 박스를 2개씩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가 20이 의미하는 것은 C는 클래스인데 어, 해당 논문에서는 파스칼 VOC 2007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데이터셋에 적용되는 클래스의 수가 20개입니다. 그래서 C가 20이고 그 다음에 파이널 프레딕션은 이제 7x7x 30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운딩 박스와 컨피던스 그리고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맵을 동시에 얻어낸 다음에 마지막에 논맥스 서프레션을 이용해서 파이널 프레딕션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컨피던스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intersection of union의 약어인 IOU는 이제 찾아낸 바운딩 박스가 트루스 값과 이제 예측한 값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는 이제 5가지의 변수를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서 30개의 텐서를 가진다고 했죠. 7x7로 나눴기 때문에 앞에 7x7은 이해가 될 텐데, 왜 30이냐면은, 클래스, 저희가 데이터셋을 사용한 것의 클래스가 20개였기 때문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스가 20개고, 그 다음에 저희는 박스를 2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박스 하나당 5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스 2개면은 10개를 가져서 총 30개의 변수를 저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는 박스 1에 있는 것의 이제 정확도를 표현하는 것이겠고, X와 Y는 이제 박스의 중간 지점의 그 좌표를 표현하는 것이고, W와 H는 위스와 헤이트를 순차적으로 표현합니다. 다음과 같이 구해놓고 아까 제가 논 맥스 서프레션을 진행한다 했는데 이 중에 컨피던스 스코어가 더 낮은 부분을 버리고서 이제 하나의 박스만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반부에. 그래서 결국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에 있어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 말은 즉슨 로스를 잘 설정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로스를 로컬라이제이션과 컨피던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의 합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로컬라이제이션 로스는 이제 X와 Y 그리고 W와 H가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대한 로스를 측정하는 것이고 이 앞에 보이는 람다 코디네이트는 이제 그 좌표 값에 있어서 이제 보정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적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가중치를 0.5로 주고 그리고 코디네이트는 5로 주고 해가지고 그 가중치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로스가 한쪽으로 이상하게 튀지 않게끔 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람다 값들을 적어 넣었고 컨피던스 로스는 이제 이 컨피던스 로스 안에서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0.5의 가중치를 주고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1의 가중치를 줘가지고 컨피던스 로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말 그대로 이제 클래스의 수만큼 여기서는 20개가 되겠죠. 그래서 네, SSE를 진행하였습니다. SSE를 전반적으로 쓴 이유는 이제 리그레이션 모델에선 보통 로스를 그렇게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욜로에서 사용된 아키텍처인 다크넷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은 인풋의 해상도를 원래 224였는데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다 보니까 파인 그레인드 된 피처를 얻기 위해서 448로 늘려서 인풋의 피처를 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욜로는 어, 오른쪽에 지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어, 프레임 퍼 세크가 굉장히 빠릅니다. 리얼타임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속도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 측면에서 욜로 V1은 그렇게 RCNN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계가 있었고 또 그리고 각 그리드 셀의 바운딩 박스는 하나의 클래스만 예측을 합니다.
그 하나의 바운딩 박스 안에 만약에 두 개의 오브젝트가 네, 두 개의 클래스가 들어가 있으면은 결국 하나밖에 예측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객체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